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동화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돈 로드리고의 개. 옛날 옛적에 돈 로드리고 백작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백작은 하인들과 함께 자신의 땅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백작은 키우고 있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용맹아, 내 땅을 둘러보고 오마. 너는 성에 남아 내 아들 아르눌포를 지켜라. 요람에 잠들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야 한다. 금방 돌아오마. 돈 로드리고 백작은 흰색 몸통에 갈색 반점이 있는 애완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백작은 용맹이라는 이름의 개를 무척 아꼈답니다. 키운 지도 벌써 몇 년이나 되었죠. 충직한 개 용맹은 마스티프라는 경비견이었습니다. 돈 로드리고 백작이 하인들과 함께 성을 나서자마자 은빛 털에 목 부분이 까만 배고픈 늑대 한 마리가 성문이 열린 틈을 타 살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콤한 먹이 냄새를 맡은 늑대는 계단을 올라가 아르눌포가 잠든 방까지 다가갔습니다. 방문 사이로 주둥이를 들이민 늑대는 방 안을 지키는 용맹을 발견했습니다. 용맹은 귀를 쫑긋 세우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늑대야, 너는 절대로 여길 지나갈 수 없어. 내 날카로운 이빨로 주인님의 아들을 지킬 거니까.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걸. 늑대는 한순간 멈칫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재빨리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용맹을 획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리에서 버티고 선 용맹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개와 늑대 사이에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에 열중한 나머지 아르눌포의 요람이 쓰러지고 이불에 피가 묻은 것도 알지 못했지요. 마침내 치열한 싸움이 끝났을 때 용맹은 늑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혀 죽음에 이르게 했고 자신도 심한 부상을 입고 요람 옆에 쓰러졌답니다. 그때 돈 로드리고 백작이 밖에서 돌아와 아들을 보러 올라왔습니다. 방한 풍경을 본 백작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요람은 뒤집혀 있었고 이불은 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맹이 턱과 온 몸에 피를 묻힌 채 요람 옆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분노에 휩싸인 백작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충동적으로 칼을 꺼내 용맹을 내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다니? 너도 죽어라. 그 소리에 아르눌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르눌포는 몸이 반쯤 가려진 채 요란 반대편에서 잠들어 있었답니다. 울음소리를 들은 백작은 얼른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백작은 이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직한 용맹이 늑대로부터 아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요. 자신이 충동적으로 행동했음을 깨달은 백작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코끼리와 비의 신. 오래전 코끼리는 중앙아프리카 동쪽 로쏘고노이 평원에 사는 가장 거만한 동물이었습니다. 코끼리는 꼿꼿이 고개를 쳐들고 1년 내내 하얀 눈으로 뒤덮인 킬리만자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로쏘고노이 평원은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계곡이었습니다. 푸르른 풀밭에는 곤충과 파충류가, 숲과 덤불에는 온갖 동물들이, 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들고 살아갔지요. 판가니 강이 평원에 물을 대주었고 폭포에서 시끄럽게 떨어지는 물이 윤바야 저수지로 흘러갔습니다. 로쏘고노이 평원이 푸르른 것은 비의 신 바이알이 비를 많이 내려주는 덕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바이알을 경쟁자로 여겨온 코끼리는 어느 날 바이알과 마주치자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소? 내가 풀과 식물, 덤불, 나무를 전부 파헤쳐서 로쏘고노이 평원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쩔래? 코끼리의 무례함에 기분이 언짢아진 바이알이 대답했습니다. 허영심 가득한 어리석은 동물 같으니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져서 평원에 사는 동물들, 판가니 강에 사는 물고기들과 함께 너도 굶어 죽으리라는 것도 모르니? 화가 치민 코끼리는 풀과 덤불, 식물, 나무를 닥치는 대로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쏘고노이 평원에는 식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바이알은 다시는 그곳에 비를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로쏘고노이 평원은 척박한 땅으로 변했고 판가니 강도 바짝 메말라 동물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고약한 성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코끼리는 바이알을 찾아가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바이알은 코끼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뭄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코끼리는 수탉이 바이알과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수탉을 찾아가 다시 비를 내리도록
바이아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의 신 바이알이여, 이제 코끼리에게 화를 푸세요. 코끼리는 자기의 건방진 행동을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무례하지 않을 거예요. 로쏘고노의 평원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머지않아 모든 생명이 사라질 거예요. 제발 다시 비를 듬뿍 내려주셔서 동물과 식물들이 영원히 당신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숱하게 부탁에 화가 풀린 바이알은 다시 비를 내려 주었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내려주지는 않았어요. 조금 내린 비로 웅덩이가 만들어지자 코끼리는 곧장 웅덩이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목마름을 채운 코끼리는 거북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웅덩이는 내 것이니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구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지키렴. 웅덩이로 다가오는 동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북이는 별 문제 없이 웅덩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나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사자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사자는 이렇게 외치고는 거북이를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사자는 마시고 싶은 만큼 실컷 물을 마셨고 뒤따라온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코끼리는 다른 동물들이 마음대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사자가 날려버려서 줄곧 땅에 뒤집어진 채 누워있던 거북이가 코끼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코끼리님, 저는 약한 동물이라 힘센 동물들이 전부 무시한답니다. 저처럼 힘없는 동물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자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전 상처를 입고 이렇게 뒤집혀져 있어요. 화가 난 코끼리는 한 발을 들어 거북이의 등껍질을 세게 밟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거북이의 등은 땅에 닿을 만큼 납작해졌답니다. 이 광경을 본 비의 신 바이알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스린 바이알은 로쏘고노이의 모든 동물들에게 알렸습니다. 친구들이여, 코끼리처럼 행동하지 마라. 코끼리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로쏘고노의 평원과 판간이 강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 분노와 증오는 불행과 배고픔, 고통과 죽음만 가져다 줄 뿐이다.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 가져라. 이만하면 깨달았겠지. 바이알은 다시 예전처럼 많은 비를 내려주었고 로쏘고노의 평원은 다시 초록빛을 되찾았습니다. 푸르른 풀밭에는 곤충과 파충류가, 식물과 덤불에는 온갖 동물들이, 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판가니 강에는 다시금 세찬 물살이 흘렀답니다. 말로만 용감한 재단사들.
옛날 옛적에 소라 마을에 사는 부유한 농부들이 마을 밖에 사는 재단사 2명에게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단사들은 밤에 집에서 출발하면 새벽녘에 도착할 테니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챙겨서 어둑어둑한 밤에 소라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소라 마을로 가는 길은 좁은 데다 양 옆에 질비한 오크나무와 물풀의 나무까지 울퉁불퉁 튀어나온 바위 때문에 몹시 험난했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이라 온갖 종류의 부엉이들이 나타나 음침한 울음소리를 냈지요.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사방에서 움직이는 시커먼 그림자 때문에 겁에 질린 채 걷던 2 재단사는 길 가운데에 서 있는 희뿌연 형체와 마주쳤습니다. 크기가 꼭 사람만한 게 사람인지 유령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2 재단사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부들부들 떨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 어찌나 무서웠는지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팔다리를 비롯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희뿌연 형체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는 날 지나쳐 가야만 해. 도망칠 방법은 없다. 한 재단사가 다른 재단사에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산적 염소 인간이 틀림없어. 지난주에 저 녀석을 잡으러 간 군대를 한 명도 남김없이 해치웠대. 우린 이제 끝장이야.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아닐 리가 없잖아.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은 저 녀석의 산탄총이 안 보여? 저 녀석이 총을 들었다가는 우린 끝장이야. 너하고 나한테 총을 마구 쏠 거라고. 끔찍해. 녀석은 1명이고 우린 2명이지만 우릴 순식간에 쓰러뜨려서 아침밥으로 먹겠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한번 해보던가. 하지만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야. 재단사 하나가 하얀 형체를 향해 다가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 소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얀 형체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뿐이어서 더욱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습니다. 2 재단사는 이가 덜덜 떨리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네가 말해보게. 자네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어. 내 말은 들리지 않는가 봐. 이번에는 다른 재단사가 나서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똑같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 소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얀색 형체는 여전히 아무런 몸짓도 말도 없었답니다. 두 재단사는 말을 꺼내기 전보다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하얀색 형체는 재단사들을 지나가게 해줄 생각이 조금도 없는 듯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서 있었답니다. 두 재단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 소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좀 지나가게 해 주시겠나요? 하지만 하얀색 형체는 마치 귀가 먹은 것처럼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재단사는 자신들이 끈질기게 물어보는 바람에 악당이 화를 낼까 두려워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도 않고 조용히 그렇게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산적 염소인간이 가 버릴 때까지 그러고 있을 작정이었지요. 날이 밝아오자 그제야 눈을 뜬 재단사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쥐 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무서운 악당 또는 자신들을 잡아먹으려는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얀색 형체는 바로 사람 크기만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물들에게 뜯기고 빗줄기에 껍질이 벗겨져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나무였지요. 악당의 정체를 깨달은 두 재단사는 그제야 활기를 되찾았고 용기가 샘솟아 올랐습니다. 재단사 하나가 길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검이라도 되는 듯 나무를 찔렀습니다. 다른 재단사도 가방에서 커다란 재단용 가위를 꺼내 나무 한가운데를 마구 찔렀습니다. 에이, 내가 사람이었다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건데 하면서 나무에게 의미 없이 분풀이 하였답니다. 슬픈 화가 노싸. 노싸는 중국 쿤신 마을에 사는 소년이었습니다. 노싸는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전부 노싸의 그림을 칭찬했지요. 노싸의 그림 실력에 관한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 쿤신이라는 마을에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난 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궁궐의 화가도 그 소년의 실력에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궁궐로 데려와 그림을 그리게 해야겠구나. 황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황제의 병사들은 7일을 걸어서 쿤신 마을 노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황제께서 너를 궁궐로 불러들여 황제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리라고 하신다. 병사들의 말을 들은 노사는 무척 슬펐지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사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며 병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황제는 궁으로 불려온 노사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노사야, 내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들었다. 이제부터 너는 궁궐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 혼자 쓸 수 있는 아주 큰 방을 주겠다. 물감을 비롯해 모든 그림 재료를 마음껏 써도 된다. 대신 너는 나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려야 한다. 궁궐에서 살게 된 노사는 마치 화려한 새장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도 슬퍼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지요. 선 하나 그을 수조차 없었답니다. 고향 마을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에는 얼굴이 예쁘고 활달한 성격을 가진 미스카라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미스카는 노사가 슬픔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힘을 내서 단 하나라도 그려야 해. 힘을 내렴. 미스카가 노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노사는 그 말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커다란 캔버스와 붓, 물감을 가져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을 배경으로 부드러운 계곡이 펼쳐지고 숲은 마치 초록색 커튼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더욱 아름답게 해 주었습니다. 노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매일 보이던 고향 마을의 풍경이었지요. 그림을 본 황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그림을 당장 손님을 대접하는 방에 걸어두어라. 그림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노사의 그림은 마치 천국으로 가는 거대한 창문 같았답니다. 하지만 노사의 슬픔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노사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림이 걸려있는 방에는 왕과 지위가 높은 신하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노사는 호위병이 한눈 파는 틈을 타서 몰래 방에 들어가 그림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림이 사라진 것을 알자 황제는 몹시 속이 상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궁 곳곳을 뒤져서라도 당장 그림을 찾아오너라. 그림이 발견되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황제는 노사를 불렀습니다. 황제는 슬픔에 잠긴 어린 화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노사야, 너의 슬픔을 이해한다.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하루씩 1시간 동안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마. 노사는 몇 주 동안 그림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다행히 슬픔이 조금은 누그러졌지요. 어느 날 오후에 미스카가 말했습니다. 노사, 넌 예전처럼 그림을 그려야 해. 우리 둘이 멀리 도망치면 어떨까? 미스카, 황제의 궁궐에서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어? 문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잡히면 끔찍한 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좋은 방법을 떠올려봐. 노사, 화가들은 머리가 좋아서 좋은 생각을 많이 떠올리잖아. 게다가 넌 다른 화가들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사흘 동안 노사의 마음에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좋은 방법을 궁리하던 노사는 사흘째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미스카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내일 모레 점심을 먹은 후 그림을 보러 갈게. 미스카도 그곳에 있겠지. 황제와 신하들의 회의를 준비할 테니까. 노사는 밤새 궁리한 계획을 미스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신하들이 전부 방에서 떠났을 때 노사와 미스카는 그림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림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가까이에서 뚫어져라 그림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두 사람을 빨아들였습니다. 노사와 미스카는 계곡과 산 위를 날아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날아서 쿤신 마을까지 갔지요. 고향에 도착해 행복을 되찾은 노사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사의 그림은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미스카는 노사와 노사의 그림에 푹 빠졌습니다. 궁궐에 남은 그림에는 알 수 없는 발자국이 생겼답니다. 멋진 풍경 뒤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발자국이었지요. 돌이 된 여인. 베트남 랑손의 늙은 어부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일일지도 모르지만 전설이라고 해두는 편이 더 좋을 만한 슬픈 이야기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이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들로 일하러 가고 아들 반과 딸 타이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얌전하게 있어야 한다. 일하러 나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입맞춤하며 말했습니다. 점심 먹기 전엔 돌아오마. 나가기 전에 아버지는 반에게 부엌 뒤쪽에 세워놓은 사탕수수 껍질을 마저 벗겨놓으라고 일렀습니다. 반은 등걸이 없는 의자에 앉아 칼로 잎사귀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타이는 오빠 곁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반이 실수로 칼을 놓치는 바람에 여동생의 머리로 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타이의 곱슬머리 사이로 피가 샘솟은 것을 보고 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타이는 땅바닥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반은 동생을 크게 다치게 했다는 생각에 두려운 나머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타이는 분명히 죽었을 거야. 반은 이렇게 생각하며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마구 달렸습니다.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반은 숲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근처에 있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반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배에 짐칸에 타고 집에서 가능한 멀리 떠나는 거야. 반은 배의 짐칸에 몰래 올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었습니다. 적어도 반의 생각에는 그랬지요. 여기라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 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은 배를 타는 선원이 되어 통킹만과 남중국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을 죽게 했다는 슬픔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은 날마다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했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에 대한 악몽을 자주 꾸었고 땀에 뒤범벅된 채 깨어나 한숨을 쉬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억은 반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갔습니다. 과연 반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 타이는 반의 생각만큼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타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씻고 보니 그저 약간 긁힌 정도였지요. 며칠이 지나자 흉터도 머리카락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에게는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해적들이 마을을 침략해 타이를 붙잡아 간 것입니다. 북쪽으로 끌려간 타이는 부유한 땅 주인에게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타이는 주인의 심부름으로 항구에서 열리는 생선 경매장에 자주 갔습니다. 어느 날 젊고 잘생긴 선원이 타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참 예쁜 소녀구나. 머리카락도 참 아름답네. 선원은 타이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선원이 탄 배가 항구에 머무른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원의 배가 그 항구에 닿을 때마다 만났습니다. 타이 역시 그 선원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답니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도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강 어귀에 앉아서 선원이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이 허락하면 결혼식을 올리자. 바닷가에 집을 구하고 아이들도 낳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야. 타이는 선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타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선원은 머리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설마... 선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배로 달려가 가장 구석진 곳에 숨었습니다. 그 선원은 바로 타이를 다치게 하고 도망간 오빠, 반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반이 탄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반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답니다. 그 여인이 내 동생 타이였다니. 내 동생과는 결혼할 수 없어. 홀로 남겨진 타이는 매일 해질녘마다 항구로 나갔습니다. 바위에 올라가 몇 시간이고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았지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느 날 아예 집에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타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한 손을 머리에 올리고 먼 바다를 내다보는 모습으로요. 랑손의 어부들은 그 바위를 가리켜 기다리는 여인이라는 뜻의 혼봉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이네아스와 트로이의 몰락. 고대 도시 트로이는 그리스 군대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리스는 병사들이 숨어있는 커다란 목마를 트로이의 성벽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결국 신의 선물이라고 여기며 목마를 도시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밤이 되자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밖으로 나와 트로이 사람들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트로이의 장군 아이네아스는 적의 손에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아이네아스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진 것 같고 모든 상황이 불리한 것 같아도 나를 따르라. 온 도시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이제 다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네아스는 아버지 안키세스를 찾으러 갔습니다. 안키세스는 아이네아스의 아내 크레우사와 아들 아스카니우스를 비롯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트로이의 불길은 점점 거세져서 모두를 집어삼킬 기세였답니다. 황갈색의 사자 가죽을 어깨에 두른 아이네아스는 아버지를 어깨에 앉히고 아들을 팔에 매달리게 하고 아내는 옆에 세워 트로이 외곽에 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걸은 덕에 날이 밝자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네아스를 따른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슬픈 눈으로 거대한 불길과 잿더미로 변해버린 트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당장 가진 것이라곤 옷가지와 약간의 먹을 것뿐이었지만 사람들은 아이네아스를 따라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만들어 이탈리아로 향하는 기나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트로이, 로마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세 마리의 물고기. 인도의 강에 사이좋은 물고기 3마리가 살았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은빛 비늘을 가졌고, 두 번째 물고기는 붉은빛 비늘을, 세 번째 물고기는 황금빛 비늘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마치 빛나는 은 같았고, 두 번째 물고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세 번째 물고기는 순금 같았지요. 세 마리 물고기는 바다와 가까운 강 하류에 살았습니다. 물살이 밀려올 때면 강물에서 짭짤한 바닷물 맛이 나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오후 은빛 물고기는 늙은 어부가 그물을 고치면서 다른 어부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보게들, 바다에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군. 덕분에 우리는 태양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자마자 바다로 나가 하늘 꼭대기에 걸려 있을 때 돌아오지. 배에 고기를 가득 싣고 말이야. 그런데 이거 아나? 강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도 맛 좋은 민물고기가 가득하다네. 내일은 강으로 나가 민물고기를 잡는 게 어떻겠나? 그러세, 나쁠 거 없지. 다른 어부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은빛 물고기는 당장 붉은빛 물고기와 황금빛 물고기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은빛 물고기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아니, 감히 그런 생각을 하다니. 붉은빛 물고기가 잔뜩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소. 내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뜯어버릴 거야. 어부들이 날 잡으면 손가락을 물어 뜯어야지. 내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단 걸 알면 후회하고 도로 놓아줄걸. 하지만 황금빛 물고기는 절망스러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 우린 이제 끝장이야.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을 거야. 친구들의 반응을 본 은빛 물고기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두 친구의 성격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한 친구는 지나치게 용감했고 한 친구는 지나치게 겁쟁이 같았지요.
얘들아,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은빛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친구들에게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어부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잖아. 정면 대결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일단 우리가 그물에 붙잡히면 갑판 위에 그물을 펼쳐놓고 몽둥이로 마구 때릴 거야.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싸우지 말자는 거야. 황금빛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현명한 생각은 아니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해. 바다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살을 헤엄치고 나아가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어부들에게 잡힐 일이 없을 거야. 은빛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아니, 겁쟁이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겁쟁이야. 붉은빛 물고기가 소리쳤습니다. 아, 상황이 더 복잡해질 뿐이야. 황금빛 물고기가 절망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은빛 물고기는 자신의 생각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했지만 붉은빛 물고기와 황금빛 물고기는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빛 물고기는 꼬리로 친구들을 톡톡 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빛 물고기는 바닷물의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강의 상류로 열심히 헤엄쳐 갔습니다. 그곳은 수심이 얕아서 고깃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다음날 아침 어부들은 바다와 가까운 강 하류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닻을 내리고 그물을 쳤습니다. 붉은빛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자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마구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들어 올려 갑판에 펼치자 붉은빛 물고기는 자신을 잡으려고 한 어부의 손을 콱 물었지요. 하지만 곧바로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황금빛 물고기는 그물에 걸린 채 죽은 듯이 누워서 이렇게 외칠 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어. 포기해. 잠시 후 황금빛 물고기는 붉은빛 물고기 옆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은빛 물고기는 강의 상류를 향해 계속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고깃배가 절대로 올 수 없는 곳까지요. 돈 로드리고의 개. 옛날 옛적에 돈 로드리고 백작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백작은 하인들과 함께 자신의 땅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백작은 키우고 있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용맹아, 내 땅을 둘러보고 오마. 너는 성에 남아 내 아들 아르눌포를 지켜라. 요람에 잠들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야 한다.
금방 돌아오마. 돈 로드리고 백작은 흰색 몸통에 갈색 반점이 있는 애완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백작은 용맹이라는 이름의 개를 무척 아꼈답니다. 키운 지도 벌써 몇 년이나 되었죠. 충직한 개 용맹은 마스티프라는 경비견이었습니다. 돈 로드리고 백작이 하인들과 함께 성을 나서자마자 은빛 털에 목 부분이 까만 배고픈 늑대 한 마리가 성문이 열린 틈을 타 살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콤한 먹이 냄새를 맡은 늑대는 계단을 올라가 다른 울포가 잠든 방까지 다가갔습니다. 방문 사이로 주둥이를 들이민 늑대는 방 안을 지키는 용맹을 발견했습니다. 용맹은 귀를 쫑긋 세우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늑대야, 너는 절대로 여길 지나갈 수 없어. 내 날카로운 이빨로 주인님의 아들을 지킬 거니까.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걸. 늑대는 한순간 멈칫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재빨리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용맹을 획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리에서 버티고 선 용맹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개와 늑대 사이에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에 열중한 나머지 아론울포의 요람이 쓰러지고 이불에 피가 묻은 것도 알지 못했지요. 마침내 치열한 싸움이 끝났을 때 용맹은 늑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혀 죽음에 이르게 했고 자신도 심한 부상을 입고 요람 옆에 쓰러졌답니다. 그때 돈 로드리고 백작이 밖에서 돌아와 아들을 보러 올라왔습니다. 방한 풍경을 본 백작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요람은 뒤집혀 있었고 이불은 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맹이 턱과 온 몸에 피를 묻힌 채 요람 옆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분노에 휩싸인 백작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충동적으로 칼을 꺼내 용맹을 내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다니? 너도 죽어라. 그 소리에 아르눌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르눌포는 몸이 반쯤 가려진 채 요람 반대편에서 잠들어 있었답니다. 울음소리를 들은 백작은 얼른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백작은 이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직한 용맹이 늑대로부터 아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요. 자신이 충동적으로 행동했음을 깨달은 백작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코끼리와 비의 신. 오래전 코끼리는
중앙아프리카 동쪽 로쏘고노이 평원에 사는 가장 거만한 동물이었습니다. 코끼리는 꼿꼿이 고개를 쳐들고 1년 내내 하얀 눈으로 뒤덮인 킬리만자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로쏘고노이 평원은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계곡이었습니다. 푸르른 풀밭에는 곤충과 파충류가, 숲과 덤불에는 온갖 동물들이, 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들고 살아갔지요. 판가니 강이 평원에 물을 대주었고 폭포에서 시끄럽게 떨어지는 물이 윤바야 저수지로 흘러갔습니다. 로쏘고노이 평원이 푸르른 것은 비의 신 바이알이 비를 많이 내려주는 덕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바이알을 경쟁자로 여겨온 코끼리는 어느 날 바이알과 마주치자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소? 내가 풀과 식물, 덤불, 나무를 전부 파헤쳐서 로쏘고노이 평원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쩔래? 코끼리의 무례함에 기분이 언짢아진 바이알이 대답했습니다. 허영심 가득한 어리석은 동물 같으니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져서 평원에 사는 동물들, 판가니 강에 사는 물고기들과 함께 너도 굶어 죽으리라는 것도 모르니? 화가 치민 코끼리는 풀과 덤불, 식물, 나무를 닥치는 대로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쏘고노이 평원에는 식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바이알은 다시는 그곳에 비를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로쏘고노이 평원은 척박한 땅으로 변했고 판가니 강도 바짝 메말라 동물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고약한 성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코끼리는 바이알을 찾아가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바이알은 코끼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뭄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코끼리는 수탉이 바이알과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수탉을 찾아가 다시 비를 내리도록 바이알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의 신 바이알이여, 이제 코끼리에게 화를 푸세요. 코끼리는 자기의 건방진 행동을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무례하지 않을 거예요. 로쏘고노이 평원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머지않아 모든 생명이 사라질 거예요. 제발 다시 비를 듬뿍 내려주셔서 동물과 식물들이 영원히 당신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탉의 부탁에 화가 풀린 바이알은 다시 비를 내려 주었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내려주지는 않았어요. 조금 내린 비로 웅덩이가 만들어지자 코끼리는 곧장 웅덩이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목마름을 채운 코끼리는 거북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웅덩이는 내 것이니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구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지키렴. 웅덩이로 다가오는 동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북이는 별 문제 없이 웅덩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나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사자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사자는 이렇게 외치고는 거북이를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사자는 마시고 싶은 만큼 실컷 물을 마셨고 뒤따라온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코끼리는 다른 동물들이 마음대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사자가 날려버려서 줄곧 땅에 뒤집어진 채 누워있던 거북이가 코끼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코끼리님, 저는 약한 동물이라 힘센 동물들이 전부 무시한답니다. 저처럼 힘없는 동물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자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전 상처를 입고 이렇게 뒤집혀져 있어요. 화가 난 코끼리는 한 발을 들어 거북이의 등껍질을 세게 밟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거북이의 등은 땅에 닿을 만큼 납작해졌답니다. 이 광경을 본 비의 신 바이알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스린 바이알은 로쏘고노이의 모든 동물들에게 알렸습니다. 친구들이여, 코끼리처럼 행동하지 마라. 코끼리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로쏘고노의 평원과 판가니 강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 분노와 증오는 불행과 배고픔, 고통과 죽음만 가져다 줄 뿐이다.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 가져라. 이만하면 깨달았겠지. 바이알은 다시 예전처럼 많은 비를 내려주었고 로쏘고노의 평원은 다시 초록빛을 되찾았습니다. 푸르른 풀밭에는 곤충과 파충류가, 식물과 덤불에는 온갖 동물들이, 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판가니 강에는 다시금 세찬 물살이 흘렀답니다. 말로만 용감한 재단사들. 옛날 옛적에 소라 마을에 사는 부유한 농부들이 마을 밖에 사는 재단사 2명에게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단사들은 밤에 집에서 출발하면 새벽녘에 도착할 테니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챙겨서 어둑어둑한 밤에 소라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소라 마을로 가는 길은 좁은 데다 양 옆에 즐비한 오크나무와 물풀의 나무까지 울퉁불퉁 튀어나온 바위 때문에 몹시 험난했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이라 온갖 종류의 부엉이들이 나타나 음침한 울음소리를 냈지요.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사방에서 움직이는 시커먼 그림자 때문에 겁에 질린 채 걷던 2 재단사는 길 가운데에 서 있는 희뿌연 형체와 마주쳤습니다.
크기가 꼭 사람만한 게 사람인지 유령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두 재단사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부들부들 떨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 어찌나 무서웠는지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팔다리를 비롯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희뿌연 형체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는 날 지나쳐 가야만 해. 도망칠 방법은 없다. 한 재단사가 다른 재단사에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산적 염소 인간이 틀림없어. 지난주에 저 녀석을 잡으러 간 군대를 한 명도 남김없이 해치웠대. 우린 이제 끝장이야.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아닐 리가 없잖아.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은 저 녀석의 산탄총이 안 보여? 저 녀석이 총을 들었다가는 우린 끝장이야. 너하고 나한테 총을 마구 쏠 거라고. 끔찍해. 녀석은 한 명이고 우린 두 명이지만 우릴 순식간에 쓰러뜨려서 아침밥으로 먹겠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한번 해보던가. 하지만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야. 재단사 하나가 하얀 형체를 향해 다가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 소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얀 형체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뿐이어서 더욱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재단사는 이가 덜덜 떨리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네가 말해보게. 자네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어. 내 말은 들리지 않는가 봐. 이번에는 다른 재단사가 나서서 모개만한 목소리로 똑같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 소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얀색 형체는 여전히 아무런 몸짓도 말도 없었답니다. 두 재단사는 말을 꺼내기 전보다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하얀색 형체는 재단사들을 지나가게 해줄 생각이 조금도 없는 듯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서 있었답니다. 두 재단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 소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좀 지나가게 해 주시겠나요? 하지만 하얀색 형체는 마치 귀가 먹은 것처럼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재단사는 자신들이 끈질기게 물어보는 바람에 악당이 화를 낼까 두려워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도 않고 조용히 그렇게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산적 염소인간이 가버릴 때까지 그러고 있을 작정이었지요. 날이 밝아오자 그제야 눈을 뜬 재단사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쥐 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무서운 악당 또는 자신들을 잡아먹으려는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얀색 형체는 바로 사람 크기만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물들에게 뜯기고 빗줄기에 껍질이 벗겨져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나무였지요. 악당의 정체를 깨달은 두 재단사는 그제야 활기를 되찾았고 용기가 샘솟아 올랐습니다. 재단사 하나가 길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검이라도 되는 듯 나무를 찔렀습니다. 다른 재단사도 가방에서 커다란 재단용 가위를 꺼내 나무 한가운데를 마구 찔렀습니다. 에이, 내가 사람이었다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건데 하면서 나무에게 의미 없이 분풀이 하였답니다. 슬픈 화가 노싸. 노싸는 중국 쿤신 마을에 사는 소년이었습니다. 노싸는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전부 노싸의 그림을 칭찬했지요. 노싸의 그림 실력에 관한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황제폐하, 쿤신이라는 마을에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난 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궁궐의 화가도 그 소년의 실력에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궁궐로 데려와 그림을 그리게 해야겠구나. 황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황제의 병사들은 7일을 걸어서 쿤신 마을 노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황제께서 너를 궁궐로 불러들여 황제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리라고 하신다. 병사들의 말을 들은 노싸는 무척 슬펐지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싸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며 병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황제는 궁으로 불려온 노싸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노싸야, 내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들었다. 이제부터 너는 궁궐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 혼자 쓸 수 있는 아주 큰 방을 주겠다. 물감을 비롯해 모든 그림 재료를 마음껏 써도 된다. 대신 너는 나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려야 한다. 궁궐에서 살게 된 노싸는 마치 화려한 새장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도 슬퍼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지요.
선 하나 그을 수조차 없었답니다. 고향 마을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에는 얼굴이 예쁘고 활달한 성격을 가진 미스카라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미스카는 도사가 슬픔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힘을 내서 단 하나라도 그려야 해. 힘을 내렴. 미스카가 노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노사는 그 말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커다란 캔버스와 붓, 물감을 가져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을 배경으로 부드러운 계곡이 펼쳐지고 숲은 마치 초록색 커튼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더욱 아름답게 해 주었습니다. 노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매일 보이던 고향 마을의 풍경이었지요. 그림을 본 황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그림을 당장 손님을 대접하는 방에 걸어두어라. 그림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노사의 그림은 마치 천국으로 가는 거대한 창문 같았답니다. 하지만 노사의 슬픔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노사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림이 걸려있는 방에는 왕과 지위가 높은 신하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노사는 호위병이 한눈 파는 틈을 타서 몰래 방에 들어가 그림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림이 사라진 것을 알자 황제는 몹시 속이 상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궁 곳곳을 뒤져서라도 당장 그림을 찾아오너라. 그림이 발견되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황제는 노사를 불렀습니다. 황제는 슬픔에 잠긴 어린 화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노사야, 너의 슬픔을 이해한다.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하루씩 1시간 동안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마. 노사는 몇 주 동안 그림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다행히 슬픔이 조금은 누그러졌지요. 어느 날 오후에 미스카가 말했습니다. 노사, 넌 예전처럼 그림을 그려야 해. 우리 둘이 멀리 도망치면 어떨까? 미스카, 황제의 궁궐에서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어? 문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잡히면 끔찍한 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좋은 방법을 떠올려봐. 노사, 화가들은 머리가 좋아서 좋은 생각을 많이 떠올리잖아. 게다가 넌 다른 화가들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사흘 동안 노사의 마음에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좋은 방법을 궁리하던 노사는 사흘째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미스카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내일 모레 점심을 먹은 후
그림을 보러 갈게. 미스카도 그곳에 있겠지. 황제와 신하들의 회의를 준비할 테니까. 노사는 밤새 궁리한 계획을 미스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신하들이 전부 방에서 떠났을 때 노사와 미스카는 그림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림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가까이에서 뚫어져라 그림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두 사람을 빨아들였습니다. 노사와 미스카는 계곡과 산 위를 날아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날아서 쿤신 마을까지 갔지요. 고향에 도착해 행복을 되찾은 노사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사의 그림은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미스카는 노사와 노사의 그림에 푹 빠졌습니다. 궁궐에 남은 그림에는 알 수 없는 발자국이 생겼답니다. 멋진 풍경 뒤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발자국이었지요. 돌이 된 여인. 베트남 랑손의 늙은 어부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일일지도 모르지만 전설이라고 해두는 편이 더 좋을 만한 슬픈 이야기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이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들로 일하러 가고 아들 반과 딸 타이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얌전하게 있어야 한다. 일하러 나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입맞춤하며 말했습니다. 점심 먹기 전엔 돌아오마. 나가기 전에 아버지는 반에게 부엌 뒤쪽에 세워놓은 사탕수수 껍질을 마저 벗겨놓으라고 일렀습니다. 반은 등걸이 없는 의자에 앉아 칼로 잎사귀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타이는 오빠 곁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반이 실수로 칼을 놓치는 바람에 여동생의 머리로 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타이의 곱슬머리 사이로 피가 샘솟은 것을 보고 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타이는 땅바닥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반은 동생을 크게 다치게 했다는 생각에 두려운 나머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타이는 분명히 죽었을 거야. 반은 이렇게 생각하며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마구 달렸습니다.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반은 숲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근처에 있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반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배에 짐칸에 타고 집에서 가능한 멀리 떠나는 거야. 반은 배의 짐칸에 몰래 올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었습니다. 적어도 반의 생각에는 그랬지요.
여기라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 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은 배를 타는 선원이 되어 통킹만과 남중국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을 죽게 했다는 슬픔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은 날마다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했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에 대한 악몽을 자주 꾸었고 땀에 뒤범벅된 채 깨어나 한숨을 쉬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억은 반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갔습니다. 과연 반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 타이는 반의 생각만큼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타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씻고 보니 그저 약간 긁힌 정도였지요. 며칠이 지나자 흉터도 머리카락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에게는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해적들이 마을을 침략해 타이를 붙잡아 간 것입니다. 북쪽으로 끌려간 타이는 부유한 땅 주인에게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타이는 주인의 심부름으로 항구에서 열리는 생선 경매장에 자주 갔습니다. 어느 날 젊고 잘생긴 선원이 타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참 예쁜 소녀구나. 머리카락도 참 아름답네. 선원은 타이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선원이 탄 배가 항구에 머무른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원의 배가 그 항구에 닿을 때마다 만났습니다. 타이 역시 그 선원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답니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도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강 어귀에 앉아서 선원이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이 허락하면 결혼식을 올리자. 바닷가에 집을 구하고 아이들도 낳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야. 타이는 선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타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선원은 머리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설마... 선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배로 달려가 가장 구석진 곳에 숨었습니다. 그 선원은 바로 타이를 다치게 하고 도망간 오빠 반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반이 탄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반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답니다. 그 여인이 내 동생 타이였다니. 내 동생과는 결혼할 수 없어. 홀로 남겨진 타이는 매일 해 진령마다 항구로 나갔습니다. 바위에 올라가 몇 시간이고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았지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느 날 아예 집에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타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한 손을 머리에 올리고 먼 바다를 내다보는 모습으로요. 랑손의 어부들은 그 바위를 가리켜 기다리는 여인이라는 뜻의 혼봉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이네아스와 트로이의 몰락. 고대 도시 트로이는 그리스 군대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리스는 병사들이 숨어있는 커다란 목마를 트로이의 성벽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결국 신의 선물이라고 여기며 목마를 도시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밤이 되자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밖으로 나와 트로이 사람들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트로이의 장군 아이네아스는 적의 손에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아이네아스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진 것 같고 모든 상황이 불리한 것 같아도 나를 따르라. 온 도시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이제 다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네아스는 아버지 안키세스를 찾으러 갔습니다. 안키세스는 아이네아스의 아내 크레우사와 아들 아스카니우스를 비롯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트로이의 불길은 점점 거세져서 모두를 집어삼킬 기세였답니다. 황갈색의 사자 가죽을 어깨에 두른 아이네아스는 아버지를 어깨에 앉히고 아들을 팔에 매달리게 하고 아내는 옆에 세워 트로이 외곽에 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걸은 덕에 날이 밝자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네아스를 따른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슬픈 눈으로 거대한 불길과 잿더미로 변해버린 트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당장 가진 것이라곤 옷가지와 약간의 먹을 것뿐이었지만 사람들은 아이네아스를 따라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만들어 이탈리아로 향하는 기나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트로이, 로마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세 마리의 물고기. 인도의 강에 사이좋은 물고기 3마리가 살았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은빛 비늘을 가졌고 두 번째 물고기는 붉은빛 비늘을, 세 번째 물고기는 황금빛 비늘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마치 빛나는 은 같았고, 두 번째 물고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세 번째 물고기는 순금 같았지요. 세 마리 물고기는 바다와 가까운 강 하류에 살았습니다. 물살이 밀려올 때면 강물에서 짭짤한 바닷물 맛이 나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오후 은빛 물고기는 늙은 어부가 그물을 고치면서 다른 어부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보게들, 바다에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군. 덕분에 우리는 태양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자마자 바다로 나가 하늘 꼭대기에 걸려 있을 때 돌아오지. 배에 고기를 가득 싣고 말이야. 그런데 이거 아나? 강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도 맛 좋은 민물고기가 가득하다네. 내일은 강으로 나가 민물고기를 잡는 게 어떻겠나? 그러세, 나쁠 거 없지. 다른 어부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은빛 물고기는 당장 붉은빛 물고기와 황금빛 물고기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은빛 물고기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아니, 감히 그런 생각을 하다니. 붉은빛 물고기가 잔뜩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소. 내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뜯어버릴 거야. 어부들이 날 잡으면 손가락을 물어 뜯어야지. 내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단 걸 알면 후회하고 도로 놓아줄걸. 하지만 황금빛 물고기는 절망스러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 우린 이제 끝장이야.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을 거야. 친구들의 반응을 본 은빛 물고기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두 친구의 성격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한 친구는 지나치게 용감했고 한 친구는 지나치게 겁쟁이 같았지요. 얘들아,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은빛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친구들에게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어부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잖아. 정면 대결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일단 우리가 그물에 붙잡히면 갑판 위에 그물을 펼쳐놓고 몽둥이로 마구 때릴 거야.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싸우지 말자는 거야. 황금빛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현명한 생각은 아니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해. 바다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살을 헤엄치고 나아가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어부들에게 잡힐 일이 없을 거야. 은빛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아니, 겁쟁이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겁쟁이야. 붉은빛 물고기가 소리쳤습니다. 아, 상황이 더 복잡해질 뿐이야. 황금빛 물고기가 절망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은빛 물고기는 자신의 생각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했지만 붉은빛 물고기와 황금빛 물고기는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빛 물고기는 꼬리로 친구들을 톡톡 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빛 물고기는 바닷물의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강의 상류로 열심히 헤엄쳐 갔습니다. 그곳은 수심이 얕아서 고깃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어부들은 바다와 가까운 강 하류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닻을 내리고 그물을 쳤습니다. 붉은빛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자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마구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들어 올려 갑판에 펼치자 붉은빛 물고기는 자신을 잡으려고 한 어부의 손을 콱 물었지요. 하지만 곧바로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황금빛 물고기는 그물에 걸린 채 죽은 듯이 누워서 이렇게 외칠 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어. 포기해. 잠시 후 황금빛 물고기는 붉은빛 물고기 옆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은빛 물고기는 강의 상류를 향해 계속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고깃배가 절대로 올 수 없는 곳까지요.